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용산 집무실 이전을 위한 1차 예비비가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었지만 불투명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이루어지면 안보 공백 우려로 인한 합참 이전 비용 등이 제외된 310억 원대 예산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주에 주요 경제라인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이동과 삼청동 사무실 직원들의 PC 내 메신저와 인터넷망 일부 사용을 막는 등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취임식 뒤에도 국방부 청사 입주가 불투명해지면서 통이동 집무실 사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의 소환 조사도 예고되면서 김혜경 씨 소환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입니다. 사냥개로 쓰이는 하운드종 4마리가 목줄이 풀린 채 도심에 나타나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견주를 공격했습니다. 산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뛰쳐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사적 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로 마지막 거리두기가 시작됐고 동네 의원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도 가능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변이 XE가 확산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처리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났지만 아직도 이 예비비는 상정이 안 되고 있죠. 당선인 측이 원한 건 496억 원. 하지만 내일은 이 중 일부만, 그러니까 310억 원 정도만 상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쪽이 합의를 한 거겠지만 어느 한쪽도 통 크게 양보를 하지 않은 듯하죠. 그런데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예비비 상정이 불투명해졌다고 하네요. 문 대통령이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첫 소식 신재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1차 예비비가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합참 이전 비용이 제외된 310억 원 규모의 용산 집무실 예산안을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합참 이전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비용은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이 요청한 496억 원 가운데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과 집무실 이사 252억 원을 포함해 대통령 공간 환남동 설치 등의 예산만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이전 TF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1차 예산안을 마련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논의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예산안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재가 여부에 따라 예비비 상정이 다음 임시 국무회의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참 이전 등이 포함된 2차 예비비 안건은 오는 28일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 또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자체 검증도 해야 하는 만큼 경제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반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준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추 의원은 행정고시 25기로 공직에 입문해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신흥국 시장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후 20대와 21대 국회의원을 하며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에서 활동했고 최근까지 원내 수석 부대표를 지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의 공세에 잘 대응할 수 있고 또한 현역 의원이란 이유로 인사청문회 통과도 수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부총리를 놓고 경합했던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은 금융위원장으로 유력한 가운데 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거론됩니다.
경제수석엔 경제 1분과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물망에 올랐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 가능성이 큽니다.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되면 3주 정도 또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 이내에는 저희가 새 정부의 내각에 대한 발표와 그리고 구상을 설명드려야 하지 않을까. 윤 당선인 측은 지난주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내각 인선안이 전달됐고 검증이 밀려있어 수요일까진 발표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연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을 풀겠다고 한 윤석열 당선인과 궤를 달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직 새 정권은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둘러싼 론스타 사건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 재정 건전성 회복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소위 그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론스타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김현장이라는 제 그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한 후보자가 지난 2002년 론스타의 국내 법률을 대리한 김현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외환은행 불법 매각을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무조건 발목 잡기와 흠집 내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내각을 통할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밖에도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책임 문제와 2012년 주미대사에서 물러난 뒤 공직을 떠나 있던 10년간의 이력도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15개 부처 윤곽이 드러났다고 밝힌 만큼 여러 사람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죠. 자세한 이야기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제라인은 얼추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윤 당선인을 보면은 경제와 함께 이 안보 분야에도 관심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안보 분야의 먼저 외교부 장관이죠.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특사격인 한미정책협의단으로 가 있는 박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로 압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공약 그리고 한미 동맹의 그 포괄적인 그 전략 동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안보 분야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이순신 전 합참의장, 김용우 전 육참총장, 이종섭 전 합참차장, 신원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50년 지기이자 외교 강사로 통하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가는 게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국정원장에는 김숙 전 유엔 대사나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이 분야에 제대로 알고 있는 만큼 후보자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로 윤 당선인과 가까운 기수의 검찰 출신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의 연수원 23기 동기이자 검찰총장 시절 당시 대검 차장으로 보좌했었던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같은 동기인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그리고 윤 당선인 연수원 2년 선배인 한찬식 전 서울 동부지검장과 한기수 선배인 권익환 서울 남부지검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MBN이 한 법조계 관계자와 통화해보니 사실상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직할 부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고참들은 대부분 고사하는 분위기라서 그나마 비슷한 기수에서 하마평이 나오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알기 때문에 힘들다 이거군요. 유력 정치인들의 내각 참여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
그리고 이철규 특별보좌역과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나경원 전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에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었던 이명수 의원이 물망에 오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석수를 고려해서 의원들은 안 빼가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의석수를 지키는 것도 분명히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내야 하는 것이기만큼 네. 그에 적합한 인사를 고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현역 의원이 차출되는 부분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청문회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이 지금 인사 검증을 아주 또렷하게 무섭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었던 만큼 고심하는 분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검증 원칙이죠.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 전입, 표절, 음주운전, 이 성범죄 7가지를 한덕수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송급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후보 총리자뿐만 아니라 이후 지명될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도 문재인 정부가 적용한 인사검증 7대 기준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7대 원칙을 안 지켰었지 않느냐며 적극 방어에 나선 상황입니다. 거대 의석으로 힘 자랑을 하려는 듯 벌써부터 청문회에서 몇 명 낙마시키고 우리 당 이름값 해야 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과 사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가 삐끗할 경우에 6.1 지방선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청문회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면 민주당은 같은 이유로 어떻게든 후보자 결격 사유를 찾아내겠다는 입장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서로 뭐 네 탓이 더 크다 뭐 이런 거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이동과 삼청동 사무실 직원들의 PC, 메신저와 개인 이메일 등을 차단했습니다. 보안을 강화한 거죠. 다음 달 12일 취임식 뒤에도 국방부 청사에서 임기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이 통이동 대통령 집무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원주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수위는 어젯밤 늦게 서울 통이동과 삼청동 사무실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직원들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PC 버전 메신저 사용을 막고 개인의 포털 사이트 이메일 계정도 못 쓰게 했습니다. 내부 업무망도 완비해 누가 어떤 자료를 생산하는지 확인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내부 보안 자료들의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반출이 됐을 경우에도 누가 어떤 루트로 내보냈는지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보안 단계를 기존 정보부처들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조치라며 처음부터 했어야 했는데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인수위 출범 한 달 만에 보안 조치가 강화된 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통이동 대통령 집무실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용산 이전이 지연되더라도 근무에 지장이 없는 환경을 갖추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취임식 이후에도 곧바로 용산 이전이 이루어지긴 어려운 만큼 공백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보도 사진전에 참석했는데 마침 이번 대상작이 광주 재판날 동네 산책하던 전두환 씨 사진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몇 장의 사진이 역사를 바꾼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했던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한국보도 사진전에 참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대상작은 광주 재판날 출석 않고 동네 산책하는 전두환. 사실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사진 기자 생활 29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사진을 단독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 찍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신 거죠? 윤 당선인은 보도 사진에는 역사가 담겼고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평생 수백만 번의 셔터를 누르실 겁니다. 그야말로 몇 장의 사진이 우리 사회를 바꾸고 또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도 참석했는데 공약들이 잘 인계돼야 한다며 다시 한번 유능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머슴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비대위원장은 국정과제 100개 이런 나열식보다 일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해서 30대 과제 또는 50대 과제를 놓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그런 것이 저는 바람직한 인수위원회의 일이 아닌가. 인수위는 정리된 국정과제 1차 초안은 비공개로 하고 다음 달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택 앞에서 편안한 차림을 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SNS도 다시 공개했고요. 이런 식으로 거부감이 들지 않게, 갑작스럽지 않게 등판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공개 활동 전에 본인의 의혹부터 해소하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노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경찰 특공대 폭발물 탐지견과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서울 서초동 자택 앞에서 청바지에 후드티를 걸친 편안한 복장을 한 모습입니다. 김 씨가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4일 자택 인근 사전투표소 이후 한 달 만입니다. 비공개였던 SNS도 다시 공개했습니다. 김 씨 측은 공개 활동 여부에 대해 정한 건 없다고 했지만 공식 등판이 가까워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과 관련해서는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몇 마디 말씀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앞으로의 어떤 일정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에 대한 무수한 의혹부터 해소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무수한 의혹이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데 마치 없는 일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일각에선 김 씨가 봉사활동 형태 등으로 자연스럽게 공개 활동에 나선 뒤 취임식까지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단장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동맹 관계를 정상화하고 특히 미국과 상식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차기 정부 한미관계와 대북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7명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첫 일성은 한미관계 정상화였습니다. 이제 한미 간의 그 동맹을 정상화하고 양국 관계를 아주 그 튼튼한 기반 위에 올려놓는 그런 이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관계는 정상화뿐만 아니라 상식이 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 간의 상식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탑다운 방식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아닌 상향식 대북 정책으로 바이든 행정부와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담 때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방안을 통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협의단은 첫 일정으로 워싱턴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이번 주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관계자와 본격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대표단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된 건데 경찰이 압수물 분석 후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조만간 김혜경 씨도 소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살펴보려고 총무과와 의무실 등 경기도청 사무실 여러 곳을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전 경기도 총무과 직원 배모 씨를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배 씨가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을 통해 김 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하고 김 씨의 자택으로 음식 배달을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그 부부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외면해 왔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고발장을 낸 장영아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감사를 벌인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배 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가 고발한 지 열흘 만에 도청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의혹의 당사자인 김혜경 씨가 조만간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혼수 상태로 입원한 50대 남성에게 200만 원이나 되는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훔쳐서 결제한 건데 같은 병실에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가족이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에 3번이나 갔지만 접수를 못해서 피해자들은 2번, 3번 울어야 했습니다. 그새 피해자가 더 늘면 어떡하냐는 질문엔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 한 남성이 전자담배와 꼬치를 판매대 위에 올려놓고 휴대전화로 모바일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가 포함된 요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물건을 산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엉뚱하게도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 남성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게다가 입원 중이던 이 남성은 결제 당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가 와요. 심하게 올 때는 사람도 몰라봐요. 50대 남성의 휴대전화로 결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은 병원 병실에 입원해 있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요금 고지서를 확인해 봤더니 남성이 결제한 건은 무려 수십 차례나 되고 금액도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었던 피해자 소액 결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늘려 2달 정도 여기저기서 계산을 한 겁니다. 처음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사용했던 범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 피해 남성의 결제 정보를 아예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범행이 들킬까 봐 피해 남성에게 문자를 보내 병원에서 퇴원했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거라도 사 먹고 싶어가지고 산 거죠, 그걸로. 지금 피해자가 지금 전화 주신 분 말고도 여러 명 있긴 있어요. 가해자의 연락처와 주소까지 확인한 피해자 가족은 경찰서를 3차례나 찾아 신고하려 했지만 늑장 대응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이 오후 6시가 넘어 직원들이 퇴근했다거나 주말이라 안 된다며 접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지금도 사기치고 다닐 거 아니느냐.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 죄만 더 늘어나는 거죠, 뭐. 예, 기다리라고. 뒤늦게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남성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에 대해 공개 수배에 이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잠적하기 전 자신들을 비난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서요.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39살 윤모 씨. 검찰은 당시 함께 있었던 부인 이은혜와 또 다른 용의자 조현수를 살해 등 혐의로 지난달 공개 수배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시킨 뒤 구조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잠적 전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인터넷에 글을 쓴 A 씨도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페에 글 올린 것 때문에 그 조현수 씨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 그래서 10월 중에 한번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와야 될 것 같다. 이제 조현수한테 고소당했다는 이제 글들을 봐가지고. 조 씨는 자신들을 범인으로 낙인 찍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네티즌들을 고소했고 일부에게는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조현수 측에서는 150만 원 이상이 아니면 절대 합의 볼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150만 원의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출국한 흔적이 없어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도심공원 인근에 갑자기 사냥개로 쓰이는 하운드종 4마리가 나타나 다른 소형견을 공격했습니다. 말리던 견주도 손목을 물렸고 물린 반려견은 결국 죽었죠. 하운드종 견주가 잠시 방심한 틈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을 안고 도망치고 얼룩무늬 개 4마리가 뒤를 쫓습니다. 놀란 견주가 덤비는 개들을 피해 반려견을 보호하는데 갑자기 한 마리가 품에 안고 있던 소형견을 덥석 물어당깁니다. 아, 어떡해! 아, 진짜. 급기야 위기를 넘기려고 필사적으로 반려견을 안고 맞은편으로 뜁니다. 큰 개 4마리가 함께 달려오자 촬영하던 제보자 역시 소리를 지르며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소형 견주분이 다치시고 이제 힘이 빠진 상태시잖아요. 개가 이제 바닥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였어요. 이 사고로 40대 견주의 손가락과 손목이 물리고 습격을 당한 반려견은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공격한 개는 하운드종으로 사냥개로도 쓰이는데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아닙니다. 가해 견주는 산책에 나서려고 빌딩 옥상에서 개 한 마리의 입마개를 채우는 사이 나머지 개 4마리가 탈출했다고 말합니다. 달려갔죠, 계속. 근데 원체 개들이 달리면 사람이 못 잡아요. 이미 내 눈에는 사고가 생긴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도. 견주는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보상을 한 뒤 개들을 시골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서 50대 가해 견주에 대해 과실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태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200만 개 남았다. 뭐가 200만 개씩이나 남았습니까? 요즘 다시 핫해지는 그 코인이죠. 비트코인 얘기인데요. 네네. 최근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히 올라서면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금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요. 1,900만 번째 비트코인이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1,900만 번째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도 우리가 쓰는 일반 지폐처럼 뭐 일련 번호 같은 게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통상 저희가 이제 채굴이라고 하죠.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량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1,900만 번째가 채굴이 됐으니까 총량의 90%가 채굴이 된 거고요. 이제 200만 개만 남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채굴 방식과 속도가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남은 200만 개를 채굴하는데 118년, 그러니까 2140년이면 채굴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200만 개 채굴하는데 118년이 걸렸다는 얘기면 지금 1,900만 개가 채굴됐다면서요. 그러면 뭐 비트코인이 수백만 년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아니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08년이고요. 그리고 2009년 1월에 최초로 50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은 컴퓨터로 복잡한 수학 연산을 풀어서 그 보상으로 얻는 거거든요. 초기에는 이 수학 연산이 복잡하지 않았고요. 또 보상도 훨씬 컸습니다. 이 발행 초기인 2009년
연산을 풀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50비트코인이었는데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한 225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연산 난이도를 높이고요. 4년마다 보상은 줄입니다. 이걸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2012년, 2016년 그리고 2020년 모두 3차례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 채굴 보상이 50비트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020년에는요. 이 보상이 6.25 비트코인으로 8배쯤 줄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0만 개를 발행하는데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뭐 하여튼 좋은 얘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푸틴 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대통령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런데 최근에요. 암살과 쿠데타를 피하기 위해서 대역을 기용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기로 그냥 뭐 행동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한 사람들을 대신 내보냈다는 건데 그런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금 푸틴 대통령의 대역은 푸틴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서 함께 살면서 푸틴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걷도록 훈련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외출도 대신 하고요. 회의도 대신 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만우절 때 푸틴 대통령이 뭐 숨졌다는 가짜 뉴스가 돌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그만큼 뭐 두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요. 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실패 책임을 물어서 최고위급 장성 8명을 해임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군 수뇌부의 쿠데타 가능성이 연일 주시되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쿠데타 및 암살을 우려해서 대역을 통해서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대역설이 막 나오고 했었는데 확실히 나쁜 일 많이 하고 적을 많이 만든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듯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언맨. 영화 주인공 아닙니까? 근데 영화에서 제가 죽은 걸로 봤는데 다시 살아났습니까? 영화 잘 보셨네요. 제가 영상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영상에 보이실 겁니다. 예, 날아갑니다. 네, 진짜 아이언맨처럼 하늘을 날죠. 네네. 근데 영화 속 주인공은 아니고요. 영국의 구조요원입니다. 지금 제트팩 슈트라는 걸 입고 있는데 등산용 배낭을 메고요. 팔에는 로켓 추진체 같은 물건을 끼고서 하늘을 날면서 구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저 멀리 이제 구조자가 쓰러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단박에 날아가서 구조를 합니다. 저 구조한 거리가요. 걸어가면 30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슈트를 입으면 90초, 1분 30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 진짜 일상생활에서 로봇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 몇 개 영상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자, 로봇 다리를 착용하면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잘 걸을 수도 있고요. 로봇 팔로는 무거운 물건도 척척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쟁 상황에서도 로봇 슈트를 이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 지금 보이실 텐데 스타워즈처럼 광선검 싸움도 가능합니다. 저게다 로봇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러다 진짜 사람 같은 로봇도 금방 등장을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도 잘 이 자리를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밤 12시까지로 확대됐죠.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도 감소하고 있어서 2주 뒤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 지금 거리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가연 기자. 네, 저는 지금 홍대 앞거리 식당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포근해진 날씨 속에서 저녁 시간에 여유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까지, 식당이나 카페는 밤 12시인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방역 지침이 완화됐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민들은 들뜬 분위기입니다. MT도 아예 없었고요. 학과에서 막 으쌰으쌰 하는 단체 회의 같은 것, 회식이나 회의 같은 것도 인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친구들과 조금 더 오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긴 한데. 이제 손님들이 일찍 더 귀가를 하셨다가 하시는데 1시간 더 있으면 좀 더 오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기대를 해보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는 12만 7,190명으로 41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이 이대로 감소세에 접어들면 2주 뒤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변이 XE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걱정할 수준은 그럼 아닌가 보죠? 최근 해외에서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한 XE 변이가 발견되면서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영국과 대만 등에서 발견한 이 변이는 기존보다 전염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국은 상황이 악화하면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입 사례는 아직 없고 기존 변이와 큰 차별점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당국은 전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동네 의원에서도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동네 병원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의원급도 확진자 대면 진료에 참여를 시작합니다. 피부과나 안과 등 다른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원하는 재택치료 환자들도 외래진료센터에 등록된 병원에 사전 예약한 후 직접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오늘 기준 798곳인데 진료가 본격화되면 참여하는 기관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홍대 앞거리에서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포스코가 대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전원 사무실 출근을 시켰습니다. 다른 기업도 재택근무 종료를 고심 중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곳곳에 마련한 거점 오피스를 확대하거나 유연근무, 자율근무를 확대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서울 사무소인 포스코 센터입니다. 모든 직원이 출근하는 첫날, 지난주보다 400명가량 많은 1000여 명이 출근했습니다. 건물 로비엔 평소보다 많은 직원이 마스크를 쓰고 오가며 대화를 나눕니다. 실내라서 다들 마스크를 끼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출근하니까 또 반갑고 이제 좀 분위기가 활기찼던 것 같습니다. 주변 식당가는 IMF 때보다 더 힘들었던 코로나19가 끝나길 기대합니다. 기대는 굉장히 크죠. 저녁 매출이 아직은 전혀 따라오지 않아요. 저녁 시간에 회식이란 게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전원 출근을 시작한 이곳 포스코 센터처럼 다른 기업들도 사무실 근무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사무실 출근과 출장, 회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문진표 작성을 중단하거나 백신 접종자만 허용하던 출장을 전면 허용하는 시기입니다. CJ는 자율 근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임직원들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직접 디자인할 수 있도록 선택근무제와 거점 오피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사무실 풍경은 거점 오피스나 재택근무, 유연 근무가 혼합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원래 권성동, 김태흠 의원의 2파전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김태흠 의원이 마음을 바꾼 듯합니다. 충남지사 선거에 나가는 것으로요. 그럼 권 의원이 유력해지죠. 당 내부에서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아예 협의 추진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태흠 의원을 찾아 10여 분간 면담하며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설득했습니다. 워낙 김태흠 의원님 원내에서도 인기 좋으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을 위해 봉사시키는 거 잘 알고 있지만은 이번에 좀 충남 선거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기현 선배님한테 원내대표 경선에서 떨어지고 그 김기현 선배 이어서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생각을 했는데. 험지로 꼽히는 충남에 중량급 후보가 나서 승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에 따라 김 의원은 결국 충남지사 도전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선 권성동 의원은 출마를 결심했고 당내에서는 권 의원 단독 출마 모양새를 갖춰 아예 합의 추대를 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선인 측근이 추대로 원내대표를 맡아야 여소야대 전국에서 여당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인데 이를 위해 김태흠 의원이 지방선거로 선회하도록 당선인이 직접 전화해 설득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MBN 취재진과 만나 곧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내일 출마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선의 조혜진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혔고 일부 의원도 복수 출마자가 나와야 국민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며 추대에 반대하고 있어 후보 마감일인 6일까지 치열한 물밑 설득 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연일 찬반으로 나뉘어 격돌하고 있습니다. 586 후퇴를 외치던 그가 나서면 어쩌냐? 심지어 전 당대표가 나서면 외부 인사 누가 지원을 하겠냐? 새로운 피는 오기 힘들다 이거죠. 서울시장 후보를 가장 열심히 도와야 할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 사이에 그들은 출마할 거면 사과부터 제대로 하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86 용퇴론의 장본인이라며 사과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 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 지역 의원 20여 명이 모인 뒤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입니다. 당회 인사까지 포함해 시민과 당원의 지지가 가장 높은 사람을 후보로 지명하는 이른바 시민 후보 선정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 중인 박주민 의원도 서울에 연고도 없는 송 전 대표의 출마에 많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던 지도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송 전 대표 측은 승산 있는 후보가 출마한다면 굳이 출마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지만 우상호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이 결국 여러 카드를 다 무산시켰다고 비판하는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산에서 회의를 열고 가덕신공항 이전 등 대선 공약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부산시장 후보 인물난을 겪는 만큼 현안 해결을 강조하며 민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오후에는 경남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비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주 현장 비대위를 열어 지역 민심을 다질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정치권 뒷얘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팀 이현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바짝 긴장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발표를 앞두고 인수위 내부에서 이제 누가 장관으로 갈지 등 인선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정과제 선정 등 주요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인수위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내각으로 가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안 위원장의 말은 한마디로 인사에 한눈 팔지 말고 인수위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위원장 말처럼 될지는 근데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네. 원래 인수위가 하는 일 중 하나가 또 인선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뒤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위원장은 인사에 한눈 팔지 말고 원래 해야 할 일을 해라. 이런 경고인 거죠. 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찌감치 총리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마음을 또 비운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서 과거 인수위 경험을 볼 때 사무실과 옥상, 술집이 차례대로 붐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일에 집중하면서 사무실이 붐빈다고 합니다. 총리, 장관 지명자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줄을 대야 하는지 서로 정보 교환하느라 옥상이 붐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뒤이어서 인수위 말기에는 어디서도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끼리 신세 한탄하더라고 근처 술집이 붐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갑자기 이해가 확 됩니다. 네. 김정숙 여사의 옷감 논란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계속해서 해명을 내놓고는 있는데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김정숙 여사 옷감 논란에 항변하기 위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는 2016년 문 대통령이 히말라야 산행 중에 200톤 금괴 사건에 대해 언급한 짧은 동영상을 올렸고 지난 1일에는 여사님의 옷장을 떠올리면 문재인의 금괴가 떠오른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탁 비서관은 금괴 의혹이나 김 여사의 옷감 모두 실체가 없는 헛소문인데 언론이 진짜인 것처럼 보도해서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이 탁 비서관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실장은 비교가 안 되는 예시로 옷값 의혹을 빠져나가려고 한다라면서 네티즌 수사대가 확인한 178벌의 화려한 옷이 존재를 하고 현찰 다발로 옷값을 지불했다는 명백한 증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옷값 의혹은 금괴 의혹이 아니라 김혜경 씨의 공무원 몸종 논란, 법카 초밥 논란과 유사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네. 이제 아직은 경찰이 수사를 할지 아니면 이게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가 수사를 할지는 결정되진 않았는데 네. 문제는 누가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가 상당히 힘들 거라는 겁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청와대가 특활비 사용 내역을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는 지방선거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 대선 후보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레이스 초반이긴 하지만은 혹시 뭐 누가 좀 더 앞서고 있다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일에서 2일 이틀 동안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3.3%로 선두에 서 있고요. 최근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19.5%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윤희숙 전 의원이 10.6%를 기록하며 3위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9.4%로 4위에 올랐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을 나눠서 진행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조원 CNI의 조사 결과 범보수 진영에서는 유 전 의원이 33.3%로 치고 나갔고요. 예. 범진보 진영에서는 김 대표가 24.1%를 얻으며 여기서도 역시 두 사람의 양자 대결 구도가 그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친박이죠. 이정현 전 의원이 전남지사에 도전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정현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5년 동안 저는 많은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지난 5년은 저에게 심장을 지지는 그런 심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이 전 의원은 전남 순천에서 2014년 재보궐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연달아 당선됐습니다. 예. 호남에서 재선에 성공한 첫 보수정당 후보입니다. 네. 이 전 의원의 출마로 친박 부활의 신호탄이 올라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6일 지방선거는 정말 지켜볼 게 많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팀 이현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산 수입 의류가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의 온상으로 찍혔거든요. 그간 줄곧 코로나19가 해외에서 유입됐다고 주장해온 중국.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옷을 탓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베이징 한인 밀집 지역 왕징의 한 대형 건물입니다. 평소 사람들로 북적이던 상점가가 썰렁합니다. 반면 건물 바깥에선 입주자들이 길게 줄을 서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의 한국 옷가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즉시 봉쇄됐고 주변 주민들은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서 랴오닝성과 장수성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자 중국에선 감염원으로 한국 수입 옷이 거론됐습니다. 对全市范围内常住人口、暂住人口和流动人口开展第二轮全员核酸采样工作，共采样6815224人，全部样本检测完毕。
여기에 베이징의 한국 옷가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자 중국 포털 바이두에선 오미크론 감염이 한국 옷과 관련이 있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원인을 한국 수입품으로 돌리는가 하면 일부는 한국산 물품 전체를 수입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편물이나 냉동식품을 통해 해외에서 유입됐다며 줄기차게 외부 기원서를 주장해왔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99년 정관계를 뒤흔든 옷 로비 청문회에서 나온 김봉남이라는 본명이었습니다. 23년 전 올로비 사건은 검찰 수사, 국회 청문회, 이 특검까지 이어질 정도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정작 드러난 건 앙드레 김의 본명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죠. 사흘 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감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의로 다 지출을 하는데요. 옷값을.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앞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김 여사의 옷값 출처 및 대납 의혹에 사비로, 그것도 카드로 결제했다고 반박했는데 이후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한복 장인의 증언에 청와대는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고, 이어 영수증을 발행해 준 적이 없다는 장인의 재반박에 이번에는 박석이 직접 명인과 디자이너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 현금으로 받았다,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아니다는 공방에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이 난감해진 겁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 대신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세금 포탈이거나 검은 돈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면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의심되는데 어느 잣대를 들이대도 국세청에 눈 감아주기 어렵게 됐으니까요. 현행법상 사업자는 거래 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럼 장인이나 디자이너는 예우 차원에서 매출을 누락하고 탈세해도 괜찮은 거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죠. 특활비를 공개하려니 청와대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원이 옷값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점도 청와대는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청와대의 반복되는 해명에 되레 분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무엇도 아닌 국민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국세청 참 난감하네 였습니다. 러시아군이 물러난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인근 지역에서 민간인입니다. 시신 수백 구가 발견되면서 러시아군의 집단 학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연출한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입니다. 폐허가 된 거리 곳곳에 민간인 복장을 한 시신들이 방치돼 있고 임시 매장지에는 시신이 담긴 검은 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키이우 인근 지역에서 민간인 시신 419를 수습했다고 밝혔는데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의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는 증언이 쏟아지며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로 규정되는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를 벌였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충격 속에 일제히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This is the reality of what's going on every single day as long as Russia's brutality against Ukraine continues. That's why it needs to come to an end.
Je pense qu'on est tous extrêmement choqués et nous l'avons condamné avec la plus grande fermeté. Deuxièmement, il est clair qu'il y a des indices aujourd'hui très clairs de crimes de guerre. C'est l'armée russe qui était.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유엔 차원의 독립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집단 학살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사진과 영상을 연출한 것이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이를 공개한 것이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수상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가수 최초로 2년 연속 후보로 오른 것 자체가 새 역사인데다 공연 무대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어떤 가수가 봐도 기가 죽을 만큼이요.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와이어를 타고 내려와 무대에서는 BTS 멤버 정국의 모습이 마치 첩보요원을 연상시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멤버들도 무대 위에 올라 BTS표 칼군무를 선보입니다.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 참석해 공연을 펼친 BTS의 무대입니다. 그러나 2년 연속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후보로 올랐지만 아쉽게도 수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트로피는 지난해 키스 미 모어로 큰 사랑을 받은 도자켓과 시저에게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그래미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이랬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큰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국 주류 음악계 방탄소년단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편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상에 깜짝 등장해 평화 염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Tell the truth about the war on your social networks, on TV, support us in any way you can, any but not silence. But I have a dream of them living and free like you on the Grammy stage. K-팝 역사에 새로운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이번 주말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일정을 소화하며 곧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포근함 속 봄 기운이 완연했죠. 지난 주말 꽃봉오리에 그치며 애간장을 태운 서울의 벚꽃들도 드디어 고개를 내밀었는데요. 기상청에서는 오늘 서울의 벚꽃이 공식 개화했음을 알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벚꽃 명소 석촌호수에서도 벚꽃이 활짝 피며 봄 향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서울은 16도, 일부 지역은 20도를 웃돌면서 봄 내음은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져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맑은 날 속 대기가 정체하면서 공기질 상황은 좋지 않은데요.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강원 영서 지역도 오전 한때 공기질 탁하겠습니다.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기온이 쌀쌀하겠고요. 아침까지 안개가 짙을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쑥쑥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는 데다가 내일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듭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목요일 중부와 호남의 비 예보를 제외하고는 주말까지 포근함 속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